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경호원까지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처남 옆에 청와대 경호원을 붙이는가 하면 처남이 병으로 쓰러지자 경호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명 재산 등이 보관돼 있던 영포빌딩 금고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봉해서 확인했던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짜맞추기 수사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에 이 같은 입장을 작성한 뒤 기소 시점에 맞춰 글을 올리도록 측근들에게 맡겨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에 발단이 된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배당이 나가기 하루 전에 발생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직원은 주식을 팔지 말라고 회사가 여러 차례 공지한 뒤에도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이 노조 파기를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위장 폐업을 지시하고 폐업을 위해 억대 권리금까지 대신 내준 정황을 검찰에 포착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의 문건에는 경영진이 노조 무력화 작업을 지시했다는 문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모두 공무수행이라 적법하며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그러나 청와대가 김 원장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했더니 초반기 중국 요인이 최고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 계속된 건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된 후 대기 정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더해진 탓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예술단 실무협상 수석 대표 겸 음악 감독을 맡았던 윤상 씨가 뉴스룸 2부에 출연합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이후 갖는 첫 인터뷰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축제장에서 무질서와 야간 공연 소음으로 주민들의 항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 금고 등이 있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청와대 경호원까지 보내서 지키게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호 조직을 개인의 치부에 동원한 것입니다. 오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새로 파악한 수사 내용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모두 돈과 연결돼 있습니다. 350억 원대의 다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그렇습니다. 차명 재산을 위해서 청와대 경호원까지 동원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놓으면서 10여 년 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는 가공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 수사 때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 경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김 씨가 쓰러지기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전부를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금 등 차명재산과 각종 관련 장부를 보관한 영포빌딩 지하창고 역시 김 씨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김 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까지 붙여서 영포빌딩을 관리했습니다. 청와대 경호는 관련법상 직계가족이나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민간인 처남에게 경호원을 붙여 재산을 관리한 겁니다. 검찰은 건강이 나빠진 김 씨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김 씨가 쓰러지자 경호원과 함께 영포빌딩 지하금고를 열어 돈이 잘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공개한 재산은 논현동 자택과 예금 9억 5천만 원 등 46억여 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넉 달간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포함해 1,000억 원 넘는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을 추징하기 위해 논현동 자택은 물론 수사로 드러난 차명 재산도 보전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청계재단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차명 재산의 상속세를 줄이고 다스의 승계 구도 정리에 재단을 이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직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은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다스의 차명주주이자 재산관리인인 처남 김재정 씨가 2009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스 지분을 절반 가까이 보유한 김 씨가 숨질 경우 부인 권영미 씨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란 점을 감춘 채로 처남댁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내고 나중에 지분을 되돌려받는 방안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달 뒤인 2009년 2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재단법인을 세우는 게 상속재산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3월부터 급하게 청계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1년 뒤 김재정 씨가 숨지자 이 전 대통령은 상속세의 경우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처남댁 명의로 된 다스 지분 5%에 대해선 청계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경우 아들 시영 씨에게 지분을 물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단에다가 주식의 5%를 주게 되면 세금도 없고 재단 이사장만 아들에게 물려주면은 바로 그 세금 없이 대물림하는 주요한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돈이 없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재단을 설립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시부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하다는 대선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집권 2년 차에 재단 설립을 발표한 것인데, 그러나 청계재단이 지급한다던 장학금 등은 갈수록 줄었고 대신 이 전 대통령은 이 기간에 자신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재단을 동원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2007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과 부인이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하다면서 그 밖에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가 되도록 재산 환원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판도 늘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7월,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청계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다며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재산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은 설립 6년 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청계재단이 입주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은 차명재산과 관련한 장부 등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청계재단과 영포빌딩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 구속되기 전에 미리 작성해놨다는 글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짜맞추기, 신상털기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을 중대범죄의 주범,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을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명박이 목표다라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려 어느 정도 한풀이를 예상했고 업보로 생각해 감수할 각오를 했다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글을 지난달 22일 구속되기 전 미리 작성해 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당시엔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글도 같이 써놨던 겁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는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면서도 직원들이 한 일에 법적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이며 다스 자금 350억 원을 횡령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요구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 요구나 대납 제안을 보고받았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거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발언만 놓고 보더라도 따져보면 허점이 사실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민영 기자와 함께 조목조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우선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의 경우에 이 전 대통령은 사용을 지시했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소환조사에서 일부는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정도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김희중 전 청와대 실장은 2011년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활비 1억 원 정도를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아니라 자신이 대북 공작금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예. 이미 특활비 일부를 이처럼 자신이 사용했다고 인정했는데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북 공작에 썼다고 주장하면서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 근데 뭐 아무튼 오늘 글도 그렇고 유난히 안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보를 해치고 있는 건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안보를 위해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쌈짓돈처럼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공작금 10억 원을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전부터 나온 주장인데 다스와 관련해서는 나는 지분이 하나도 없다. 가족 회사하고 내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검찰이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 정황들은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 회장과 처남댁 권영미 씨, 그리고 60년 지기 친구인 김창대 씨 등의 명의로 이 지분을 차명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특히 배당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는 그 지분이 누구 소유인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인데요. 김창대 씨와 이상은 회장의 배당금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 다스 지분이 하나도 없는 시영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예. 또한 검찰은 청와대에서 시영 씨의 월급 인상을 논의하는 등 승계 작업이 계속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그 소송비를 삼성 쪽에서 대신 내준 것. 이건 68억 원 뇌물 수수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료로 해줄 줄 알았다 이런 주장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내용이 담긴 VIP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예. 특히 이 문건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기록물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한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 이학수 전 부회장 역시 이를 인정하며 당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 중지 방안을 검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오늘 성명에 가히 무술 옥사라고 할 만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런 글이 마지막 문장에 있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성명서 앞부분에서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 측근과 그 가족들을 살피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예. 이어 군인과 국정원 직원 200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 자신의 집권 시기 관련자 100여 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 보수 집결을 촉구하는 듯한 말들을 이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수사 내내 움직이지 않았던 보수 세력 등을 겨냥해 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옥중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의도가 맞다면 그 의도대로 될지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예,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연일 변호인단을 만나면서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 변호인들도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구치소 취재 기자를 잠깐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자, 새로 들어온 변호사들은 누굽니까? 네, 오덕현, 홍경표 이 두 명의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두 명의 변호사는 오늘 오전 강훈 변호사와 함께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들을 접견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주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법률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최병국 변호사도 이 전 대통령의 선임계를 낸 바 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종적으로 10명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구치소 생활 18일째인 이 전 대통령, 오후에는 둘째 딸인 승현 씨 그리고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등을 만났습니다. 예. 자, 검찰의 신문은 받지 않았고 이제 재판에서 모든 걸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 전략을 준비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진실을 다투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재판 전략에 대한 언급은 꺼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법원에서 받아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충분히 파악한 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재판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기록의 양이 많아서 이걸 복사하는 데만도 보름이 넘게 걸린다면서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맡게 됐는데요. 중요 사건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일주일에 서너 차례 재판을 하는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 정식 재판은 준비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부구치소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을 받고서 측근이나 지인들의 고위직을 챙겨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을 건넨 쪽에는 확실한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이팔성 씨를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자리에 꽂을 수 없게 되자 금융위원회 고위직에게 사표를 강요하는가 하면 억대 뇌물을 건넨 김소남 전 의원에게는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례대표 압축 순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08년 3월 증권선물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로 10명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당시 이정환 경영지원본부장의 선임이 유력했지만 이팔성 씨가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증권사 사장 이력이 있긴 했지만 직전 직책은 금융과 무관한 서울시립교양악단 대표였습니다. 거래소 노조와 시민단체는 돌연 등장한 이 씨를 새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거래소는 결국 이 씨를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 전 대통령 수사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이 씨의 낙마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에 부위원장, 사무처장, 혁신행정과장 중 한 명이 물러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영모 혁신행정과장은 사표를 내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같은 해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되면서 결국 뇌물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보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4억 원을 건넨 김소남 전 의원에 대해선 비례대표 압축 순번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순위가 너무 높으니 낮추자고 건의했지만 결국 김 전 의원은 확실한 당선권인 비례대표 7번을 보장받았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MB 기소에 맞춰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모두 이른바 좌파가 주도하는 촛불에 휘둘렸다면서
서로 싸우다가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싸우다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했다고 썼습니다. MB 정권은 좌파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아침 이슬 운운하며 굴복하는 바람에 집권 기간 내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 구호 아래 좌파 눈치를 보다 좌파 주도의 촛불 세력에 탄핵되고 감옥에 갔다고도 했습니다. 촛불 시민을 좌파 촛불 세력이라고 규정하고는 두 전직 대통령의 공동의 적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좌우 이념 대결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주 자기 편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게 선거의 본질이라면서 보수 우파의 결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을 좌파 촛불 세력과의 싸움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 대표는 지난해 탄핵 결정 직후 탄핵은 당연한 결정이란 입장을 밝혔고 올해 초 두 전직 대통령이 더 이상 당 소속이 아니라며 선긋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삼성 관련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동원했다고 의심받는 수법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검찰이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6천여 건의 문건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노조를 와해하려 했는지 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이 노조원을 해고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위장 폐업까지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를 아예 없애버린 뒤에 새로 회사를 세웠다는 것인데 폐업을 할 때 손해보는 권리금 등도 대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가전제품 수리 등을 해주는 삼성전자 서비스는 지난 2014년 3월 부산 해운대센터와 충남 아산센터, 경기 이천센터 등 3개 협력업체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엔 경남 진주센터, 또 2015년 4월엔 울산센터 등도 연이어 폐업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33개 센터 가운데 노조원이 많고 활동도 왕성하다고 꼽힌 곳들입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삼성전자 인사팀 문건엔 이들 업체가 삼성 지시에 따라 이른바 위장 폐업을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원 활동이 활발한 센터를 없앤 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만 고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폐업 과정에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억대의 권리금이나 부대 비용도 삼성 측이 대신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3년 7월 계열사 중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조가 생긴 뒤 센터에 대한 위장 폐업 의혹은 여러 번 불거졌습니다. 삼성 측은 그때마다 센터 차원의 일이라면서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출범 당시 4천여 명이던 서비스지회 노조원은 최근 700여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이라는 조직을 만든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무력화를 위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인데 상황실 아래 3개 분과를 두고 관공서와 언론, 협력업체 동향 등을 면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들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는 2013년 말 임원진을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이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 파업 논의가 시작되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선제 대응을 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노조 안팎의 동향을 파악하고 단체 활동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실을 3개 분과로 나눠 협력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교섭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노동청과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 노조의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도록 언론 대응팀도 따로 꾸렸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여러 개의 문건은 노조 방해와 관련해 경영진 지시에 따라서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무려 112조 원 규모의 주식을 잘못 배당해놓고도 하루 동안 발견하지 못한 회사. 그 주식을 팔지 말라는 공지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팔아치운 직원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밝힌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의 민낯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상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한 감독 시스템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전산 입력 실수를 한 건 지난 5일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천여 명에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걸 1,000주로 잘못 입력한 건데 최종 결제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습니다. 이튿날인 6일 오전 9시 30분 유령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로 들어갑니다. 1분 뒤 오류를 확인한 내부 직원은 9시 39분 사고 사실을 각 부서에 알린 뒤 45분 차고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합니다. 회사 측은 51분부터는 세 차례 사내망에 팝업 창도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직원 16명이 9시 35분에서 30분간 501만 주를 팔았습니다. 매도 금지 공지 이후에 주식을 팔아치운 게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증권이 전체 임직원 계좌에 주문 정지 조치를 한 건 10시 8분. 입력 오류를 처음 인지한 뒤 강제 조치에 들어가는데 37분이 걸린 겁니다. 증권사 시스템에만 구멍이 뚫린 건 아니었습니다. 유령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거래되는 동안 이를 중개하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감독하는 금감원에는 어떤 경고 등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과 주식을 판 직원 16명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도 살필 예정이어서 조사 범위가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이틀 연속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를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 16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부 직원이나 외부와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주식을 팔 거라는 내용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35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 주가 하락폭을 키운 애널리스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당 사고가 난 6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직원들이 주식을 판 지 20분 만에 전날보다 11% 급락했습니다. 유령 주식을 쏟아내기 전 이 정보를 미리 받고 주식을 팔거나 주가 하락에 돈을 걸어 이득을 챙겼다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가 삼성증권 외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한다며 경영진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는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삼성증권 회사 자체, 그다음에 경영진의 자체에 사과는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삼성증권 주가는 사고 당일 3.64% 떨어진 데 이어 오늘도 3% 하락했습니다. 이틀 동안 사라진 시가총액만 2,321억 원에 달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출장에 동행한 비서가 인턴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원장은 업무에 직급 차이를 둔 적이 없고 해당 정책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라 데려간 것이라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피켓까지 들고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인턴 동반 황제 위유 온 국민이 분노한다. 분노한다. 특히 한국당은 김 원장이 2015년 미국과 유럽을 갈 때 수행을 시킨 비서가 교육생인 인턴이었고 이후 7급 비서까지 고속 승진도 시켜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하지만 김 원장은 자료를 내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원 시절 직급 구분 없이 인턴에게도 정책 업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또 이 인턴이 전문성을 갖춘 데다 의원실 내부에 결원이 생겨 내부 승진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승진 특혜를 준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출장을 마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유럽 사무소 예산 확충 때도 절충안을 냈을 뿐이고
실제로 예산이 반영된 지난해엔 의원이 아니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여당은 김 원장의 해명에 힘을 실으면서 야당의 공격이 문재인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된 해외 출장건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은 있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건에 대해 재검토했지만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건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한 김 원장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해외 출장건에 대해 파악했고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의구심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느냐였습니다. 한국 정부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다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죠. 북한 당국이 미국에 직접 비핵화 의제를 기꺼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오늘 전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핵폐기 문제를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큰 의문에서 긍정적 단계로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특사단을 통해 전해들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미국이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는 대화가 이뤄진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CNN은 북미 정보당국 간 비밀 접촉이 제3국에서 한 차례 이상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제3국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선제 타격론의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취임 전날 나온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발언과 함께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국 내의 자국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해서 주요 연구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로 잘 알려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미연구소에 10년 넘게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 이 연구소 소장 등 집행부는 청와대가 부당하게 자신들의 경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정부는 연구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2006년 설립된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의 한미연구소입니다. 우리 정부는 12년간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고 한국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최근 오는 6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미연구소 구재회 소장은 본사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청와대와 협의한 뒤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지원 해외 연구기관 감독 주체인 연구원 측은 협의 주체에 대해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구소의 예산 집행과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12년 장기 재직한 구소장 경질 요구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한미연구소 관계자는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의 전망을 밝힐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갈루치 이사장이 한국 정부로부터 구소장 교체 요구를 받아왔다며 반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항의 서한을 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갈루치 이사장의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지난달 하순에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초기엔 중국 요인이 69%까지 올랐고 후반부에는 국내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저희도 이 같은 패턴을 분석해서 보도해드렸죠. 대책도 여기에 맞춰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3월 한
가스화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22일부터 PM2.5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25일 정점을 찍은 뒤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당시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을 분석했습니다. 초반부에는 중국 요인이 확연했습니다. 23일의 국외 기여율은 69%, 24일은 58%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국외 기여율이 조금씩 떨어져 26일에는 32%로 나타났습니다. 기여율이 아닌 국내 공기 중에 있는 양을 분석해봐도 이 같은 양상이 확연히 보입니다. 당시 초반부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들어온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대기가 정체되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쌓였습니다. 이후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중국 요인이 차단됐습니다. 그런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았던 것은 국내에서 2차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차 생성은 작은 질산염이나 황산염 입자에 자동차나 발전소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붙어 덩치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덩어리가 커지면 농도는 훨씬 급격히 올라갑니다. 바람이 거의 없고 습도가 높은 대기 환경이 이런 작용을 부추깁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 오래 유지될 때면 대부분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국외로부터 날아온 뒤에 마치 뚜껑 덮이듯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 환경연구원의 분석으로 또 한 번 확인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의 공식입니다. 저감 대책 역시 국내와 국외 양쪽 모두 신경 써야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한반도 주변 1기도입니다. 제주도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보입니다. 바람은 고기압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붑니다. 자체 공해 요인이 거의 없는 강화도에선 이날 PM2.5 미세먼지 수치가 세제곱미터당 11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전날까지 세제곱미터당 3 마이크로그램이었던 일본의 PM2.5 농도도 이날 이후 10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일단 한국에서만 농도가 급격히 올랐어야 합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봐도 22일 중국에 있던 에어로졸 뭉치가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게 확인됩니다. 국내에서 쉽게 관측되지 않는 황산염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된 증거가 됐습니다. 25일 이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1기도상 한반도는 대기 정체가 일어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것도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은 초반 국외 유입 후 대기 정체로 국내 요인이 이어져 발생한다는 법칙이 또 확인된 겁니다. 지난 6일 황사 상황과 비교하면 당시 서울의 미세먼지 PM10 농도는 매우 나쁨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세제곱미터당 47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안 돼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초반 중국의 미세먼지 유입이 없으면 국내에서 꾸준히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이후 대기 정체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자체 발생량을 줄이는 비상대책을 써야 효과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이렇게 갈수록 나빠지는 미세먼지는 엄마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 명의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음껏 숨 쉬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공기는 나빴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모여있는 엄마와 아이들. 두 손에 들려있는 피켓엔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적혀 있습니다. 마음껏 숨을 쉬고 싶다는 겁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화창한 봄날이 소원이 돼버린 현실에 엄마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외출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를 원하며 꿈꾸며 왔습니다.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요. 가래가 끓고 콧물이 계속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게.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엄마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던 카페 회원들입니다.
회원 수가 8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올해 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검토하던 정책이긴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달 실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위원회 신설 등 보다 강력한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요 며칠 쌀쌀한가 싶더니 어젯밤 강원도 산간 지역에 1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쌓인 눈이 녹는 속도는 한겨울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해서 꽃샘 추위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오목한 지형 때문에 펀치볼이란 별칭이 붙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흰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개나리꽃은 머리에 이고 있던 눈이 녹으면서 흠뻑 젖었습니다. 처마엔 주렁주렁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이곳에 밤새 10.6cm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쯤 한창 감자를 심어야 할 밭입니다. 눈도 아직 많이 쌓여 있는데요. 땅이 너무 질척거려서 이렇게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비닐을 씌워야 거기다 이제 감자를 심는데 이게 지르니까 트레타도 못 들어가고 비닐에도 못 씌우고.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엔 어젯밤부터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양구 외에도 진부령 8.9cm, 미시령 8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서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남서풍을 따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도 오늘 낮 기온은 15.4도를 기록했고 내일은 20도를 넘어 꽃샘 추위는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신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모레 아침에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엔 오는 13일에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죠. 인사혁신처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부터 나흘간의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오늘 오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이 이어지자 인사혁신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을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보셨습니까? 효도하는 대통령, 효도하는 정부 되겠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화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인 5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7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하면 됩니다. 문제는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법제처와 협의하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어 한 달 남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SK텔레콤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 통신장애로 2시간 넘게 휴대전화 통화를 못한 고객들에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월 정액 요금의 이틀치 수준인데 이 고객들은 너무 적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손해를 많이 본 퀵서비스나 택배기사들 불만이 큽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SK텔레콤 통신장애 때 퀵서비스 기사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받는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다른 것도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인사만 차이 나겠죠. 하지만 이런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따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다음 달 요금에서 월 정액 요금의 이틀치만큼만 빼주기로 보상 방침을 정해섭니다. 요금제별로 따져봤을 때 1인당 보상액은 600원에서 7,3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고객은 730만 명. 피해 상황도 저마다 다르지만 SK텔레콤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퀵서비스나 택배기사를 비롯해 휴대전화로 영업활동을 하는 고객 등 소비자별 피해 상황을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 분쟁 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서울시가 강남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통장 매매나 무자격 중개 행위를 비롯해서 벌써 30여 건의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도 식품과 위생, 환경, 불법 대부업 등 특정 분야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관련법이 바뀌면서 부동산 관련 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시는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 때였습니다. 서울시는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2달간 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가 우선 타깃이 됐습니다. 이미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30여 건의 수사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청약통장 매매는 통장을 고가에 사겠다는 사람과 교통이라고 불리는 중간역, 실제 매수자 등이 한꺼번에 개입돼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종 매수자는 청약이 당첨되면 수천만 원 안팎의 웃돈, 이른바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식입니다. 난립해 있는 무자격 공인중개업자들도 강남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미등기 전매나 청약통장 매매를 주도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무기 시험장이 되고 있다는 시리아 내전의 참화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로 꼽히는 건 화학무기 공격입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알려진 동구타 지역에서 이번엔 수많은 아이와 여성들이 거품을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와 러시아를 지목해서 혹독한 값을 치를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쓰러진 아이들의 입가에 거품과 토사물이 보입니다. 숨쉬기 어렵고 피부가 따가운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응급치료를 받습니다. 시리아 반군 최후의 보루로 알려진 동구타 두마의 모습입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은 화학무기 공격으로 70명이 숨지고 5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주체로는 시리아 정부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전문가를 인용해 살인가스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살인에 노출될 경우 콧물과 눈물 등 체액이 분비되고 호흡곤란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피해자들의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공습을 피해 지하실 등에 숨었던 어린이와 여성들은 화학무기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난해 공습과 화학무기 등에 희생된 어린이만도 910명, 시리아 내전 7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시리아에 호되게 값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이 업무를 개시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 청문회가 예정된 이번 주 보복 공습이 논의될 거란 분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오늘 오전 1시 32분쯤 일본 시마네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6명이 다치고 1000여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10대와 살수차 1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선 끝에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약해서 초기 진화가 가능했지만 산림 0.3헥타르가 탔습니다. 트럭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헬기가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오늘 오전 11시 9분 경북 경주시 건천읍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5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빨간불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곧바로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긴급 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100m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까지 이 시스템을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연일 눈이 시원한 홈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당 2개 반골로 역대 가장 많아서 올 시즌이 끝나면 홈런 신기록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왼손 타자든 오른손 타자든 1등 팀도 꼴찌 팀도 연일 홈런 소식입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지금까지 64경기를 치렀는데 벌써 홈런 162개가 터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0개가 많습니다. 경기당 홈런은 2.53개 골로 1999년 최고 기록인 2.41개를 이미 넘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박병호와 김현수, 황재균이 복귀했고 힘 좋은 외국인 타자들이 활약해서라기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야구 분석 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꼽습니다. 미사일 추적 기술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타구의 이상적인 발사각은 25도 안팎. 이렇게 공을 띄워치는 훈련에 집중한 SK와 KT는 실제 팀 홈런 1, 2위를 달리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되는 홈런쇼에 투수는 진땀을 흘립니다. 투수 노름이라는 야구에서 마운드가 위축되면 경기 질이 떨어져 재미가 반감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 수를 줄이거나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 투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즐거운 봄꽃 축제인데 인근 주민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축제 그 이면의 모습들을 밀착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봄꽃 축제가 시작되면서 여의도 일대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으로 북적댑니다. 축제장으로 향하는 보행로에는 노점상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벚꽃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엔 벚꽃 향기 대신 노점 불판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노점상들이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폭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여의도 축제를 찾는 관람객은 하루 평균 100만여 명으로 주변 보행로는 더 혼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상 이유로 음식 조리대와 LPG 가스통은 일정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가스통을 여러 개 함께 붙여놓거나 가스통 바로 옆에 불판을 둔 곳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의도 축제 기간 동안 노점상들의 불법 행위가 1,200건 이상 적발됐지만 올해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노점상만이 아닙니다. 축제장 벚나무에 10여 미터 간격으로 마대자루가 걸려 있습니다. 담당 구청이 설치해둔 임시 쓰레기통입니다. 하지만 벚꽃나무 주변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인근 아파트 경비원들도 고충을 호소합니다. 수시로 못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노점 방류하고 가버려요. 재질하잖아요. 나가라고. 막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취객들 때문에 인근 주민이 밤늦게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하죠. 계속 늦으려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축제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곳은 또 있습니다. 중부권 최대 벚꽃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충남 계룡산 벚꽃 축제 현장입니다.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각종 공연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행사장에 들어서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노랫소리가 커다랗게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지금 시각이 밤 11시 반을 넘겼다는 겁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공연 소음으로 주민의 항의도 빗발칩니다. 5군데 밑에서부터요. 이제 소장관이라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시끄러우니까 신고 많이들 하셔요. 커튼을 모두 쳤지만 집 안까지 울리는 소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네 집에 아예 짐 싸서 가고 싶어요. 담당 지자체는 주최층을 통해 상인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이 없어 협조 요청에 그칠 뿐입니다. 계속 요청이 들어오니까 계도하고 조용히 해달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공원을 나가면 뭐 잠깐은 조용해지다가 다시 눈치 보면 이렇게 하시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 벚꽃 축제장들은 떨어지는 꽃잎만큼이나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뀌어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셀트리온, 마침내 바이오의 시대를 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채 30이 못 된 젊은 아내는 어린 딸을 둘러엎고 매일 서대문 구치소를 향했습니다. 남편을 만나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처지를 딱하게 여긴 어느 교도관의 배려로 아내는 먼 발치에서 남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가족들의 눈이 허공에서 얽힌 짧은 순간, 아는 내색을 하면 낭패라는 사실을 알기에 아버지는 어린 딸을 향해서 몇 마디를 중얼거리고는 그만이었습니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선고가 내려진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전원 사형이 집행되었던 인혁당 사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자리에 피고인들이 사형을 당해서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재심을 결정했고 2007년 뒤늦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꽃비 내리던 봄날, 유신의 겨울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사법살인의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2012년 9월에 18대 대선을 100일 남겨두었던 날, 유력 대선 후보는 유신 시절 법원의 판결과 뒤늦게 이를 바로잡은 재심 판결을 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악화된 여론 탓이었을까? 사과 입장을 낭독하던 순간마저도 인혁당을 민혁당이라 잘못 읽어서 뒷말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을 인정하지 않았던 비뚤어진 징후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난 주말 사법살인, 함부로 등장해선 안 될 그 단어가 그를 옹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터져나왔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보여주어도 읽지 않고 들려주어도 듣지 않을 그들을 향해서 100분의 주문을 생방송으로 공개하며 읽어내려갔던 이유는 법에 의한 판결문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일 것. 그리고 오늘 4월 9일은 공교롭게도 1975년 8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유신의 사법살인이 자행되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꽃잎 흐드러지던 유신의 봄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의 시간 앞에서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어린 딸의 머리 한 번 쓸어주지 못했던 아비의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내리던 꽃비는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평양에 다녀오신 후에 오늘 처음 방송과 인터뷰하는 분인데요. 현송월 단장과 가수 겸 작곡가 윤상 씨가 함께 있던 모습, 불과 지난주의 일이기도 하죠.
최근 달라진 남북의 기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술단의 실무접촉 수석 대표 겸 음악 감독으로 평양을 다녀온 윤상 감독을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다녀서 바로 모시려고 했는데 굉장히 지쳐 계신 것 같아서. 예, 지치기도 했었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5일 날 방송됐던 그 봄이 온다의 방송이 잘 끝나야 일단 역할이 완수되는 거여서 도착 후에 아마 5일 날 아침까지 녹음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평양을 떠나면서 평양에 있는 것이 꿈 같다. 이게 실감이 되질 않는다. 아마 함께했던 가수들도 서울에 돌아가서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적절했던 표현 같아요. 지금도 제가 방송을 보고 제 눈으로 볼 때는 다녀온 것이 맞지만 또 제가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뭐 눈을 감으면 이게 잠깐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직도 네. 예. 수석 대표라고 이렇게 호칭이 붙었을 때는 사실 좀 저희들도 좀 낯설었습니다. 네. 윤상 수석 대표 하니까 음악하는 분들한테는 안 어울리는 호칭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음악 감독하니까 이제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감독이라 하면 이 전체 공연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냥 음악 감독이라는 역할만 얘기를 했으면 저도 마음이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았을 텐데 수석 대표라든지 저한테도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서 처음에 저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얘기가 잘 안 들어올 만큼 그런가요? 굉장히 긴장을 했었죠. 제가 갑자기 왜? 근데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조목조목 듣다 보니까 수석 대표인 것보다는 음악 감독으로서 굉장히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일단은 이번 공연이 사실 음악 감독은 그 작품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겠죠? 이번에는 뭐 선곡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힘든 얘기였고요. 일단 중요한 건 약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위대한 탄생이라는 우리 밴드 한 밴드에 조용필 씨.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물론 조용필 씨는 자기 팀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8분의 가수분들이 다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각자 물론 이선희 선배 같은 경우도 자기 밴드가 있지만 다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음악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조율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할 노래에 대해서 편곡을 또 하루 이틀 만에 끝내야 되는 역할도 있었고요. 하루 이틀 만에 편곡해가지고 바로 연주가 됩니까? 물론 프로들이지만. 사실은 좀 불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결국 좀 무산된 일도 있었고요. 그런가요? 어떤 게 무산됐나요? 사실 이제 뭐 다시 만나요라는 곡과 우리의 소원 같은 곡을 우리 측의 편곡에 삼지연 관현악단이 그 풍성한 스트링으로 좀 같이 연주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욕심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군요. 그게 그분들 서울 공연 보면은 악보가 안 보여요, 무대 위에.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뜻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번엔 너무 기한이 빠듯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장면도 물론 뭐 이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맨 앞에 그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집으로 가는 길 연주하고 정인 씨가 오르막길. 오르막길. 허밍도 있다가 그다음에 오르막길로 옮겨갔잖아요. 그건 특별히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뒀던 오프닝인가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음악 감독으로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관철시켰던 부분인데요. 그런가요? 처음에 사실 우리 공연 봄이 온다의 오프닝은 석예빈이라는 무용수가 열어줬어요. 근데 이어서 이제 우리 가수들이 등장을 해야 하는데 저는
춤은 언어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그 첫 곡만큼은 언어가 담긴 곡이 아니라 어떤 정말 음악이 만국 공용어가 되려면 그냥 멜로디가 선율로 공감할 수 있어야 예. 된다 생각해서 그때 떠오른 게 김광민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여기엔 또 요 장면입니다. 네. 잠깐만 들어도 될까요? 예. 저도 듣고 싶어서. 예. 하필 허밍이 끝나는 장면. 그래서 정인 예. 씨가 사실 이 허밍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는데요. 예. 원곡에 부른 거는 오히려 성악하는 발성처럼 불렀는데 예. 너무나 제가 그날 무대에서 듣기에는 저 친구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무언의 멜로디를 잘 예. 표현해주고 그리고 오르막길로 올라가니까 이제 저로서는 예.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최고의 보여줬다. 오프닝이었다. 예. 오르막길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곡을 들을 때는 남북 관계를 생각하고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이 무대에 그 곡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그 가사가 잘 맞아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했던 부분도 있지만 예. 그렇게까지 이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을까? 그러게요. 이런 인연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번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마도 그때 이제 오프닝이니까 그때까지는 평양의 관객들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연에 몰입이 안 되죠. 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뭐 그 언어가 없어도 그러게요. 그 정서 자체를 물론 경황은 없겠지만 예. 시작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노래들은 메시지도 들어있고 예. 그러니까 조금씩 젖어가는 그런 방법을 예. 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도요? 이 곡에도요? 이 곡은 이 곡은 사실 이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 곡이 레드벨벳이 무대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분명히 느껴질 것이다를 각오했었고요. 예. 특히나 저는 이 첫 회 공연 때는 객석의 뒷모습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종환 장관님의 옆에 제가 앉아 있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맞습니다. 뒷모습엔 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표정을 읽기 어려웠던 무대였는데 예. 하지만 이 노래하는 레드벨벳 멤버들의 표정을 통해서 그게 약간 거울처럼 반사된 느낌에서 예. 그렇게까지 우리가 여기에 민폐를 끼치는 무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우리는 얼마든지 공감하는 무대니까 예. 편안하게 보시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그 도종환 장관은 좀 잘못 읽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 며칠 전에 나와서 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그 여태까지 레드벨벳이 공연한 그 공연 중에 그렇게 좀 긴장된 좀 딱딱한 분위기는 처음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니까 도종환 장관도 관객들이 뒷모습만 보고 한 그렇죠. 저희가 5일날 방송된 그 관객석의 그 표정을 보고 나서야 저도 좀 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래 저 처음에 레드벨벳 간다고 했을 때 왜 이름에 레드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저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윤상 감독이 웃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왜 웃으셨습니까? 아니 뭐 딱히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좋을지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건지 저한테 조금 헷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답변이 가장 적절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성월 단장은 어땠습니까? 여기는 지난번에 몇 차례 이렇게 오가면서 올림픽 때도 익숙한 인물이 되긴 했는데 윤상 감독은 혹시 익숙해졌습니까? 익숙해졌다는 표현보다는 과연 이분은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술단 단원 입장에서 그렇게 단장 자리까지 간 그 부분이 조금 어떤 이유일까 궁금했었는데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모든 걸 볼 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뒤풀이 때 보니까 피아노 연주도 하고 자기는 못하는 악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방면의 어떤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라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젊은 나이지만 왜냐하면 부단장은 훨씬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단장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퍼포머로서의 능력과 예. 그리고 어떤 모든 음악을 다 이해한다 뭐 이런 예. 게 통한 것 같습니다. 그 수석 대표로서 네. 카운터파트로서는 어땠습니까? 그 부분도 당당함으로는 뭐 거의 그런가요? 많은 훈련을 그분들은 연습을 훈련이라고 표현하니까 예.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이 왔다 공연하자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봄이 온다를 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가을이 왔다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이냐. 근데 뭐 대개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뤘죠.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은 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일 때니까 예. 그렇게 가을이 왔다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정말 북에서 준비해서 남에서 한다면 예. 그건 이번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어떤 서로의 어떤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음악 감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연이 서울에서 정말 열리고 예. 이번에 우리 측 가수들이 또 같이 협연이 필요하다면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거지만 예. 우리는 언제 하느냐라든지 뭐 그런 걸 제가 여쭙기에는 그렇죠. 아직 상황이 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아무튼 4, 5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유동적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잘 되길 바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나저나 가을이 왔다를 만일 하게 된다면 여전히 그때도 수석 대표 겸 음악 감독이실까요? 그건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석 대표라는 자리는 어떤 특수성도 작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송월 단장이 일단 3전 관현악단의 단장 입장에서 그때 그 회담에 나왔던 예. 거기 때문에 저도 음악 감독으로서 갔지만 또 그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예. 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뭐 아쉬웠던 부분도 계실 것이고 예. 또 뭐 만족하신 분들께는 그분들의 응원을 정말 감사하게 받았는데 예. 일단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공연이었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거기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정말 불가능한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예. 감독 입장에서는요. 예.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 수석 대표 겸 음악 감독 겸 가수 겸 작곡가분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동안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태블릿 PC 문제를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사실이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도를 넘었고 그래서 지난해 11월 포렌식 검증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추가로 취재해서 태블릿 조작서를 다시 검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은 뭐 자명하죠? 그렇습니다.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였다. 그리고 태블릿 PC 속의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네. 입수 경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실사용자 문제부터 좀 보면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와 무관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최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6일에는 증거를 채택하고도 판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판결에는 태블릿 PC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3건의 증거가 인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실사용자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정호정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문건, 그 받은 기간 동안에 태블릿을 썼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네. 태블릿 개통자인 김한수 전 행정관과 문건 전달자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증거가 훼손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왔었는데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 때는 JTBC가 문건을 조작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JTBC가 먼저 열어봐서 증거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른바 무결성이 깨졌다는 주장을 친박계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문건들이 2014년 3월 이전에 마지막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14년 4월부터는 이 문건들이 원본 그대로다. 그래서 문건에 무결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 3월 이전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작됐다거나 하는 주장들은 이거 하나로 모두 반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JTBC가 입수한 시점이 2016년 10월 18일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드레스덴 연설문이 들어갔다, 태블릿 속에 들어갔다라는 헛소문까지 난무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저희가 지난해 11월 팩트체크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문건이나 최순실 셀카 사진 같은 핵심 증거들은 검찰과 국과수에 이어서 법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JTBC의 입수 경위. 법원은 이것도 역시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친박 진영에서는 JTBC가 무단 침입을 해서 절도를 했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법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더 블루케이가 짐을 정리한 뒤에 빌딩 관리인이 출입을 승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유력한 증거로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JTBC의 홍석현 전 회장이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이런 루머까지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런 1심 판결로 이런 주장이 허구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봄의 재해석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어떻게 재해석을 했습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현 정부가 남북한에 봄이 왔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봄을 스프링으로, 즉 영어 봄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BOMB, 영어로는 밤인데요. 밤으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봄을 밤이라고 한다고요? 저기에서는 BOMB, 뒤에 비는 묵음인데요. 밤이라고 읽지만 영국식 영어에서는 봄이라고도 읽습니다. 예. 제가 포털에서 발음을 찾았는데요. 미국식은 밤, 영국식은 봄이 되는데 영국식의 음을 차용한 듯이 남북한의 봄을 폭탄을 뜻하는 봄으로 읽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돼 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거는 위장 평화쇼다, 지방 선거용이라면서 결국 폭탄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예. 근데 하여간 좀 영국식 발음까지 가져와서 얘기를 한 상황이 됐는데 그 밝은 봄을 어두운 밤이라고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봄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봄을 평화로 읽는다. 아마 밤, 폭탄으로 본 건 홍준표 대표가 유일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도 홍준표 대표 입이 폭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논평을 내놨는데요. 홍 대표가 전쟁만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면서 봄에서 어두운 밤을 느끼는 자유한국당이 딱하다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좀 독특한 해석이긴 합니다. 제 해석치고는. 그렇습니다. 사실 봄과 밤을 같이 쓴 건 1918년에 김시인, 김소월의 스승인 김억 시인이 봄은 간다라는 시에서 첫 구절입니다. 밤이 도다, 봄이다 이러면서 발음이 비슷한 밤과 봄을 반복적으로 시어에 사용하면서 봄밤의 애상함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다라는 해석이 있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맨 끝은 님은 탄식한다로 끝납니다. 이건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원래 알고 있던 시인가요? 김억 시인은 유명한 시인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입장문 실용주의로 잡았습니다. 예. 뭡니까 이건 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00여 자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응해서 낸 겁니다. 몇 가지를 보면 이전과 다른 점은 우선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검찰이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강하게 검찰의 수사를 부정을 했고요. 예. 이전과 다른 점은 각 혐의별, 즉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한 부분 다스는 누구 것이냐, 다스의 소송비 대납까지 하나하나 검찰이 들고 있는 혐의를 들면서 예.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구속 전에 미리 써놓은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구속되기 직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필로 입장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전날 썼던 건데요. 당시에는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으로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썼는데 예. 이번 입장문에서는 대한민국 검찰 수사를 향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다 라면서 깊은 분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주목할 점은 지적하신 대로 이 두 입장문이 사실 구속 전, 그러니까 3월 20일 쓰고 이번에 새로 쓴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속 전에 비슷한 시기에 쓴 예.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이 달랐는데요. 오늘 입장문에도 이렇게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입장문을 써놓고 이때는 구속되기 직전에 내라. 이거는 기소될 때 내라. 예. 라고 상황별로 내놓은 건데. 아, 그래서 아까 제목에 실용주의라고 해놨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기 직전에는 마치 모든 책임을 떠안고 끌려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입장문이었다면 이번 이제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예. 각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깊은 분노를 표현하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별 입장문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례적인 유감으로 예. 잡았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잠깐 오늘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 오늘 조선일보가 신문 일변 톱을 썼는데 기사 쓸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또 본인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고 평가했고요. 예. 되게 이렇게 좀 강력한 톤으로 특정 언론사를 공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런 예. 표현들도 사실 기자를 향해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관계자 말고 보통 이제 청와대 관계자라는 표현을 많이 언론에서는 쓰는데요. 대변인,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직접 써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지목한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에 실패한 로비, 청와대 김기식 감싸기라는 일면 기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기사 쓸 게 없구나, 뭐 강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일단 청와대는 해석은 언론의 자유지만 사실관계, 즉 팩트는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기조가 강합니다. 예. 특히 김기식 원장 건, 정확히 따르면 저 기사에는 이제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2015년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 보도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밀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도 추가적인 브리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문제가 된 실패한 로비 표현은 사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토요일 나와서 해명할 때 들어갔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로비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다음 날 바로 다시 해명하면서 이 로비라는 표현을 정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월요일자에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월요일자에 실패한 로비 표현을 그대로 쓰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합니다. 오후부터 흐려지다가 밤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옵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기소가 됐는데 그 뒷얘기들을 중심으로 법조 출입 기자 심수미 기자, 한민용 기자, 이승필 기자가 예? 이승필 기자가 이승필 기자군요. 세 사람이 나올 예정입니다. 나가는 곡은 윤상 감독이 직접 추천해주고 갔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